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2라운드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공식 경기 첫 승을 거뒀죠. 박수!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고전했죠. 매우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안수파티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수파티가 이 경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하지만 이 경기의 MVP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네,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었고요. 그 안수파티 골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XG값을 살펴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만한 경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0.86, 바르셀로나가 2.10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4골이나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레반도프스키와 안수파티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유율에는 59%로 앞서 있었고요. 슈팅도 10대 15, 유효 슈팅도 5대 7이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만한 경기는 맞습니다. 여기다 바르셀로나가 기록한 유효 슈팅 7개, 그 중에 4개는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2개는 안수파티, 하나는 덴벨레입니다. 그 정도로 레반도프스키, 안수파티의 활약은 대단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최근 1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이 악연을 끊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카디스에게 쿠보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좋긴 했지만, 그리고 베스트 11을 가동하면서 전반전에 경쟁력과 강인함을 보여줬지만은 후반전에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많은 골을 허용하면서 1대4로 패배를 당한 거죠. 일단 알가실 감독이 꾸린 베스트 11을 본다면은 올 시즌의 4-3-1-2 포메이션이 주 포메이션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최전방에는 쿠보하고 이사크, 그 밑에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켈 메리노, 스위멘디, 브라이스 멘데스를 3미들로 배치를 했는데, 미켈 메리노하고 브라이스 멘데스는 상황에 따라서 위로 올라오면서 공격 지원하는 모습이 있었죠. 특히 미켈 메리노는 이 경기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백포라인은 아이엠 무뇨스, 느 노르방, 수베디아, 엘루스턴도로 나왔고요. 골문은 알렉스 레미노 골키퍼가 지키게 됐는데, 레미노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실수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실점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전 경기력만 본다면은 소시에다드 올 시즌은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다비드 실바가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쿠보가 낮고 빠르고 침투하고 그리고 나서 무언가 흔들어 놓는 힘은 있잖아요. 다만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마무리가 약해, 쿠보도.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도 쿠보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이사크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네, 더용이 볼을 빼앗기고 그 과정에서 이사크에게 연결되니까 이사크가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사크가 골을 넣었다는 것은 소시에다드의 공격이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소시에다드에게 희소식이겠죠. 일단은 전반전 내용을 봤을 때 소시에다드는 일단 강한 압박, 무엇보다도 프랭키 도용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바르셀로나의 1차 빌드업을 방해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가운데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쿠보하고 이사크의 스피드를 이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강하게 부딪히면서 아예 그냥 반칙으로 끊는 그런 장면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바르셀로나가 고전을 했고, 이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1대1 상황으로 전반전을 마치게 됩니다. 문제는 후반전에 실점을 한 다음에 급격하게 리듬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템포를 잃어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 선수 교체를 단행했는데 사실 벤치가 그렇게 두텁진 않잖아요. 네, B팀에서 올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좀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후반전에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아마도 덴벨레에게 실점한 게 매우 컸던 것 같아요. 1대1로 팽팽하게 가다가 그 가운데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골이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는데 취소되는 장면도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취소가 됐는데, 여하튼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다. 그 승부처에서 그걸 넘어갔으면 승리를 챙길 수 있을 텐데 그걸 넘지를 못했다. 그 가운데 덴벨레에게 실점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의 리듬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었다. 요 점이 좀 아쉬웠어요.
네,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세리오 부스케츠가 1라운드 라요 바이에카노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에 징계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미드필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피아니치가 부스케츠 백업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피아니치를 선발 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프랭키 도용을 선발 출전시킬 것이냐? 요것이 사비 감독의 고민이었고 또 한 가지는 라요 바이에카노전에서 양쪽 풀백들의 공격력이 문제가 있었어요.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하피냐라든가 덴벨레가 솔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비 감독은 3백을 들고 나옵니다. 사실 약간 변칙적인 3백처럼 저는 봤거든요. 발데를 왼쪽 위에 올려놓긴 했지만은 발데가 수비 시에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약간 변칙적인 3백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많다 보니 3백인데 수비 시에는 발데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백포 형태로 바뀌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사비 감독이 아예 3백을 가동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어 슈테겐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에릭 가르시아, 크리스텐센, 아라오가 백3를 구성했고 그 위에 프랭키 도용과 페드리 그리고 이선 라인에는 발데, 페란토레스, 가비, 덴벨레, 최전방은 레반도프스키가 위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적설이 있는 선수들이 있죠. 네, 오바메양,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선발 명단에서는 제외가 됐고 벤치에 앉았지만은 이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데스트하고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주스쿤데 같은 경우에는 선수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스쿤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비 감독이 이 경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주스쿤데가 다음 주에는 선수 등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요르디 크레이프하고 마테오 알레마니 단장이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스쿤데가 들어온다면 수비라는 조금 더 안정감을 찾겠죠. 자, 여하튼 이 경기는 변화가 좀 심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라요 바이에카노전에서 측면 자원들이 공격 가담에도 문제가 있었고 수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아예 백포가 아니라 백3로 가동을 하면서 수비 라인에 에릭 가르시아, 크리스텐센, 아라우오로 공간을 커버하자. 그 대신 발데 덴벨레로 하여금 직선적인 공격을 펼치게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스케츠가 없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이 1차적으로 볼을 잡고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 페드리가 내려와서 더블 볼란치로 프랭키 도용을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고 후반전에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플레이가 살아나니까 가비도 내려오면서 도용, 페드리, 가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경기는 경기 시작하고 46초 만에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었습니다. 발데가 침투에 올라오고 그 가운데서 연결한 볼을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선제골을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출발을 보여줬죠. 레반도프스키가 분데스리가하고 이 라리가를 통틀어서 가장 빠른 골 46초 만에 골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레반도프스키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 경기를 지배할 줄 알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비드 실바라든가 쿠버라든가 이사크가 계속해서 프랭키 도용을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1차 빌드업이 제대로 안 돼요. 그 가운데 측면 쪽에 볼이 갔을 때 발데 덴벨레가 말 그대로 직선적인 플레이만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 쭉 밀고 들어가서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고 쭉 밀고 들어가서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고 사실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시에다드 수비가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좀 덜했죠. 여기에 페란토레스 얜 뭐냐? 얜 누굴까요? 얘 이종료가 왜 이렇게 비쌌던 걸까요? 우리 또 사기당했나요? 페란토레스 슈팅 때리는데 저 멀리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덴벨레도 이 경기 전반전에는 아쉬움이 컸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직선적인 플레이 이게 상대의 협력 수비에 계속해서 막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오히려 레반도프스키가 순간적으로 내려왔을 때 테오 슈테겐이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그게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프랭키 도용과 페드리가 굉장히 많이 뛴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반전으로 들어가고 후반전에 사비 감독이 교체 카드로 승부수를 던지죠. 페란토레스를 빼고 페란토레스가 나간 것만으로 경기력이 좋아져. 어떡하겠다는 거야 페란토레스. 내가 알고 있는 토레스 중에 네가 최악이야 페란토레스.
여하튼 네. 페란 토레스하고 안수파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발데하고 하피냐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안수파티의 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안수파티 와 덴벨레의 골 장면에서 안수파티의 힐패스 예술이었습니다. 하피냐가 들어가니까 덴벨레가 왼쪽으로 오고요. 하피냐가 오른쪽에 위치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 가운데 오른쪽에서 오는 패스를 안수파티가 힐패스로 덴벨레에게 밀어주고 덴벨레가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안수파티의 패스를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 경기는 3대1이 됩니다. 그 순간 바르셀로나는 승기를 완전히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안수파티가 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수파티하고 레반도프스키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파티가 들어오고 나서 추가 시간까지 약 30분 정도 뛰었는데 이 30분 동안 정말 행복한 축구를 맛봤어요. 야, 내가 원하는 축구는 이런 축구인데. 근데 그 전에 60분은 무언가 이게 대체 뭔가 이 30분을 위해서 60분을 허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수파티가 뛰는 그 30분 동안 정말 바르셀로나는 소시에다드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둔 거죠. 자, 일단은 이 경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백스리 괜찮다. 물론 수비 라인에서 발빠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많이 내줄 수는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백스리가 불안한 백포보다는 날 수가 있다. 그만큼 센터백 자원들이 좋은 자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프랭키 도용을 더블 볼란치로 쓸 때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부스케츠가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 됐을 때는 프랭키 도용을 뭐 페드리랑 같이 캐시에랑 같이 저는 캐시에랑 같이 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발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뭐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가비에게도 쉼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뭐 매 순간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네, 쉼표를 조금씩 주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역시 레반도프스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양 팀의 감독들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마리오 알가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가시 감독이 우리는 처음 60분 동안 좋은 경기를 했지만 바르셀로나는 매우 강력했고 우리의 에너지가 바닥났다. 경기가 요구하는 리듬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도 이사크가 다시 골을 넣기 시작해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내용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어린 선수들의 등장이라든가 어린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비 감독의 인터뷰를 본다면 사비 감독은 뒤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3명의 수비수로 뛰었고 이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낳았다. 물론 하프타임에 수정을 해야 했다. 젊은 선수들은 더 참을성을 길러야 한다. 너무 성급한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프타임 때 전술적인 수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경기 승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사비 감독은 이 위에도 레반도프스키라든가 안수파티라든가 줄스쿤데라든가 여러 선수에 대한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선수, 이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3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할 선수는 당연히 레반도프스키, 두 번째로 얘기할 선수는 안수파티입니다. 세 번째는 프랭키 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다비드 실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다비드 실바 회춘했어. 다비드 실바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비드 실바 얘기를 하고 싶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3명의 선수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서 네, 레반도프스키, 안수파티, 프랭키 도용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레반도프스키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 경기의 MVP니까 레반도프스키부터 얘기할 필요성이 있죠.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골을 넣었어요. 패스 성공률이 최전방 공격수인데 90%나 됩니다. 30번 패스에서 27번이나 성공시켰고요. 기회 창출 2에 슈팅 정확도는 100%, 4차례 슈팅하고 4차례 유효 슈팅, 그리고 2골을 넣었습니다. 자, 볼터치가 46회로 96분 소화한 선수 중에서는 가장 적은 볼터치긴 해요. 하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마무리 지을 때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굉장히 효과적인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월 21일이 레반도프스키의 3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맞춰 축볼을 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 바르셀로나에서의 첫 골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에게 바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46초 만에 골을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2경기 만에 골을 넣었죠. 나는 후반전에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팀은 4골이나 넣어서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전반전 경기력은 안 좋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므로 매 경기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 타고난 리더다. 그리고 현재이자 미래를 위한 플레이어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를 위한 플레이어는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미래를 위한 플레이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안수파티라든가 페드리라든가 이런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드리 같은 경우도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레반도프스키는 34세지만 마치 20세처럼 보인다. 그의 골은 미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플레이하는 방식이 팀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안수파티도 좀 알아볼까요? 안수파티가 출전한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동안 공격 포인트 3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83%, 18차례 시도해서 15번 성공했고요. 기회 창출이 2회, 슈팅 정확도 100%입니다. 2차례 슈팅했는데 2차례 모두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안수파티가 사실은 선발보다는 교체 출전하는 횟수가 적지 않을 거예요. 안수파티가 큰 부상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비 감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수파티를 선발 추천시키지 않은 것은 그를 위한 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들의 경쟁을 생각한 처사다. 팀의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서 뛴다는 것은 매우 비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팀을 위해 긍정적이고 코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안수파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파티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안수파티하고 레반도프스키는 진짜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돼. 이런 경기를 계속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는 프랭키 도용이죠. 프랭키 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출전 시간은 85분이고요. 패스 성공률이 98%입니다. 62회 시도에서 61회 성공을 했습니다. 기회 창출 2회나 했습니다. 기록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위치에서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이 이 위치에서 계속해서 뛴다면 부스케츠의 플레이를 보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강하고 전진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상대가 압박하더라도 나는 볼을 빼앗기지 않아. 그런 생각 때문에 볼을 소유하고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는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요. 패스가 올 때 주의를 살피고 오면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원터치라든가 투터치 내에서 패스를 다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오더라도 그거를 패스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서 벗겨내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이 플레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원터치나 투터치 내로 패스를 돌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프랭키 도용이 볼을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프랭키 도용도 볼을 잡고 볼을 간수한 다음에 주위를 살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을 잡기 전에 먼저 살피라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것만 이루어지면 프랭키 도용은 부스케츠 자리에서 부스케츠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위치에서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파트너가 필요해요. 페드리가 정말 많이 뛰고 페드리가 또 볼 전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페드리하고 프랭키 도용을 같이 배치한다? 이것도 하나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보디가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랭키 도용이 조금 더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캐시엘 같은 자원이 나와서 부딪혀줄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 페드리와 가비 중에 한 명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이 바로 가비에게도 휴식을 좀 주면서 경기에 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가비가 아직 어리잖아요. 물론 페드리도 어른입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경기 긍정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초반에 부정적인 면보다 후반에 긍정적인 면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꿀에 기분 좋게 시작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간꿀에는 돌아옵니다. 기다려주세요. 빠밤.